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등 글로벌 경제 분석 글로벌6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말 사이에 무난하게 나온 PCE 물가 지표와 또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경계감을 두고 이 뒤섞인 변동성을 나타내다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보합 마감인데요. 이번 주에는 또 AI의 거품론에 또 많은 힌트가 될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은 AI 관련해서 선행지표, 또 채용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고요. 또 11일에는 코스트코의 실적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FOMC 회의겠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 11일에 새벽에 금리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자, 인하 그 이후에 그 점도표와 또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매파적인 인하일 것인지 아니면 또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경로가 있을 것인지 이번 주 내내 분석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상승 탄력 자체는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존의 상승을 만들던 때보다는 확실히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대망의 한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IB들이 올려잡고 있는 내년 목표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의 이슈도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FOMC를 앞두고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조심스러운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가 문을 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리뷰를 해보시죠. FOMC가 연말 연초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앞두고 이날 시장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냈죠.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개장 이후에 발표됐던 지연된 데이터죠. 9월 PCE 물가지수. 그래도 지금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물가에 대한 힌트이다 보니까 시장의 주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0.3% 상승, 그리고 근원 물가는 0.2% 전월 대비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이날 PCE가 그래도 예상권 안에 나와줬다 보니까 시장은 장 초반에 빠르게 상승 탄력을 키우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다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감이 된 점이 아쉽죠. 이는 결국 FOMC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이죠. 경제 전망 요약이 함께 나오고요. 여기 안에 점도표가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은 지금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CME 패드워치2를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전체를 통틀어서 두 차례의 추가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률이 30%대 초반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 인하 횟수가 두 차례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월가 IB들이 내년도 이 연말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죠. 가장 높게는 8,000포인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두 차례 금리 인하라는 이들의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가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실망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때까지 회의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겠다는 심리가 이번 주에는 우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고요. 이날 함께 발표됐던 또 하나의 경제 지표가 미시간대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입니다. 지난달 대비했을 때 개선됐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무적인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심리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을 테고 그 안에서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대로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넉 달 연속 하락세를 그려오고 있다는 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미국 상원에서 대중 수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0.5%대의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2%대로 강했습니다. 이번 주 11일입니다.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효과로 인해서 실적, 특히 가이던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실적 결과 이후로까지 주가의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주 가장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4%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미조증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D램 가격 상승 그리고 HBM 수요 증가를 이유로 목표 주가를 270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특히 최근에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 역시도 판매가를 분기마다 재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D램 가격 상승 효과까지도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지난 10월 미국에 이어서 이제는 유럽에서도 저가형 모델이죠. 모델 3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제한적인 등락만을 나타냈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최근에 들려오면서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국내 증시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들썩였잖아요. 지난주 테슬라 주가 급등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매물을 소화하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넷플릭스입니다. 102년 역사의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인수 규모는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6조 원에 달하는 정말 큰 규모의 M&A가 되겠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이 그렇다면 너무 과도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경쟁 당국의 아주 까다로운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의 최종 관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인수 소식 이후에 오히려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대형 M&A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때는 작았던 회사가 이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업계의 지형 변화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제가 들고 온 이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텔레비전 스크린 타임, 그러니까 시청률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좌측에 유튜브, 디즈니, 넷플릭스 순서로 기존의 1등, 2등, 3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와서 바로 7등 자리에 기존의 워너브라더스가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7등과 이 3등이 합쳐지게 되면서 단숨에 TV 시청률, 점유율 1등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M&A가 최종적으로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미디어 기업 합병은 역사적으로 항상 난항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이번 건 역시도 미국과 유럽에서 강도 높은 규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심사 결과가 어떻게 전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의 주요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번 이상 내년에도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라는 점도표가 나와줘야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안도를 하고 연말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상입니다. 12월 FOMC 회의 일정 이 10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굵직한 실적 발표들 거의 빅테크만큼이나 중요한 실적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일 수요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라클과 어도비, 시놉시스, 반도체 소프트웨어 설계,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억눌렸습니다. 2년 동안에 부진했던 흐름을 딛고 다시금 우량주로서의 어떤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AI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라클 이번 실적 발표로 과연 본격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오라클의 최근 주가를 계속해서 억눌렀던 이슈는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초 대비 주가가 30% 급락, 고점 대비했을 때에는 37%나 내려왔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의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 CDS 프리미엄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실적 수치 그리고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 CDS에 대한 우려감 역시도 피크아웃되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예측이고요. 최근 들어서 오픈 AI 팀 그리고 구글 팀 간의 어떤 경쟁 구도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바뀌고 있잖아요.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 이 센티먼트 로테이션이 확연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 바스켓에 들어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코어 위브 등이 있겠죠.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살짝 내려오고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팀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구글 팀에는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셀레스티카, 루멘텀 홀딩스, TTM 테크 등의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오픈 AI 팀이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오픈 AI 진영 그리고 구글 TPU 진영 간에 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내놓고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내놓는다면 앞으로 향후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실적 발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는 마벨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셀레스티얼 AI 인수로 모멘텀을 좀 꾀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가 브로드컴을 선택한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마벨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내용도 이번 주에 하나하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래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2026년 그리고 2027년까지 가는 동안에 과연 S&P 500이 어떤 상승 곡선을 그려줄 것인가 각 기관들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망표입니다. 지금 현재 S&P 500 지수는 7,300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에 도달을 하면 7,500
8,900포인트에서 높게는 8,200포인트까지도 IB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쪽은 도이체방크고요. 가장 아래쪽에서 지금 현재 보이는 그래프상에서는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지금 현재 레벨보다 3에서 한 11%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레벨보다 꺾이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유의미하기는 합니다만 이 그래프 자료에 마이클 버리의 전망치를 넣어서 재밌게 또 그림판으로 작업을 한 그림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이 버블론에도 공감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저희가 고려를 해보되 이번 주에 오라클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 모멘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어나가질 것인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헤드라인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주항공 관련한 이슈들이 지난주 샘 알트먼의 입에서 나온 데 이어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이에 따라 더해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 관련한 루머 정리해봤고요. 밸런스에서는 이제 S&P 500이 리밸런싱 22일을 기점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고 어떤 종목이 편출이 되는지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력 분석을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전략 산업으로서 정말 팍팍 밀어주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조달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순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내용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시죠. 자, 먼저 우주항공 이슈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가 주식 매각 그리고 IPO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최초 보도는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디인포메이션발 보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기존 주주들에게 2차 주식 매각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 가치가 4천억 달러라면 여기에 2배인 8천억 달러 수준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2차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주식 매각 세컨더리라는 것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 희석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주식 매각을 통해서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디인포메이션은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스페이스X가 IPO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링크를 포함해서 회사 전체가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와 맞물리면서 8천억 달러를 목표로 IPO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장에 전달이 됐고요. 스페이스X는 10월에 스타링크 모바일에 대한 상표 출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사실이 된 내용이고요. 이 통사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구나라는 모멘텀까지 확인이 가능했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 CEO가 X를 통해서 반박을 내놨습니다. 스페이스X 8천억 달러 규모의 상장은 사실이 아니다. 수년간 스페이스X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기록을 해왔고 1년에 2번 정도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정기 매입을 해왔다. 기업 가치 상승 그리고 스타쉽과 스타링크 전반적으로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신호를 그리면서 원활히 흘러가고 있고 휴대폰 직통통신 주파수를 확보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기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었죠. 자,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지분 구조는 일론 머스크 CEO가 42%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파운더스 펀드, 이 피터 틀이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스타트업 중심의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 그리고 피델리티가 10%, 구글 벤처스가 또 7% 갖고 있습니다. 기타 주주가 30%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비롯해서 머스크 CEO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 외에 2차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보도 내용이었던 거고요. 시장에서 일단 일론 머스크 CEO는 이 내용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스페이스X가 시장에 정식으로 상장된 것은 아닌 만큼 테슬라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함께 영향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로켓랩과 인투이티브 머신이 꼽히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된다면 우주항공 면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오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테슬라의 이 스타링크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통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주가가 꺾일 수 있다라는 여지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리디움 그리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피해주로서 현재 시장에서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아마존과 알파벳 역시도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아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제프 베이조스가 영위하고 있는 현재 블루 오리진과의 경쟁이 부각되면서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그리고 알파벳의 경우에는 지금 구글 벤처스에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력 때문에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이제 S&P 500 리밸런싱이 22일 장 시작 전에 이제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고 어떤 종목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편입 종목으로는 카바나, CRH, 컴포트 시스템즈가 들어가게 되고요. 편출 종목으로는 기존의 오프라인 쪽에서 건자재 쪽을 영위하거나 좀 전통적인 사업 부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LKQ, 솔리스티스, 모호크 인더가 이제 S&P 500에서 리밸런싱이 되면서 편출이 될 예정인데요. 밸런스에서는 단순한 이것은 기계적 조정이 아니다. 앞으로 시장이 중시하는 섹터로의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편입이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바나는 2020년대 초반에 굉장히 핫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주가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맛봤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재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타트업 신화가 또 이렇게 하나 쓰러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굉장히 격렬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의 노력을 거친 뒤에 올 한 해 들어서는 2배가량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 S&P 500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편입 종목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고위험 턴어라운드 종목으로서 시장의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고요. CRH 같은 기업은 인프라 사이클의 정석 투자라는 분석을 밸런스는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자재 대기업인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되고 있고요. 최근 실적에서는 사상 최대의 이익과 마진율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 종목 가운데 오히려 퓨어 플레이 종목을 찾는다면 CRH가 적절해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컴포트 시스템즈는 데이터 센터 슈퍼사이클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냉각이나 공조, 이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HVAC, 냉각과 공조 부분의 시공과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적과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밸류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컴포트 시스템즈에 있어서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신규 편입주들 패시브 수급을 노려보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지배 계획이 제 풀의 발등이 꺾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IRA 보조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좀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약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2035년까지 현재 레벨 대비 3배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피부에 와닿게 비유를 해보자면 2040년까지 최대 거의 2억 가구 가까운 새로운 가구에 신규 전력망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데이터 센터 절차를 간소화해서 송전이나 전력 연결 인프라를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북미 최대 태양광 단지도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여러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이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급한 마음이겠죠. 메타나 구글은 직접 자체 발전소를 계약할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종의 편법까지 써가면서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가장 빠르고 단가를 낮게 신규 발전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이라는 것이 업계 내의 평가인데요. 신규 발전소 파이프라인의 한 80%, 최대 80%까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서는 퍼스트솔라, 태양광 패널 쪽 영위하고 있고요. 엔페이지 에너지는 인버터와 배터리 부문, 그리고 썬런의 경우에는 주택용 설치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퍼스트솔라나 엔페이지 에너지보다는 이 관련 뉴스로는 노출도가 좀 낮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캐네디언 솔라도 있는데요. 이름은 캐네디언 솔라인데 중국 기반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뉴스에서는 조금 비껴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풍력 관련한 종목으로서는 넥스테라 대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바이든 테마주로서 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에 대한 노출도도 상당히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베스타스는 터빈 쪽에서, 아르코사는 타워와 구조물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클리어웨이의 경우에는 태양광도 동시에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ESS 쪽에서는 이오스 에너지 아마 이 종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리튬이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확대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죠. 2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ESS 테크 역시도 비리튬, 그러니까 기존의 리튬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던 ESS 쪽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력으로 ESS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은 요즘 시장에서 마법의 단어가 된 것 같은데요. 구글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튬 기반의 배터리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 다만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퍼포머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발등 찍기식의 전력 병목 현상, 과연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